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남자의 클래식입니다.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의 이미지가 어떤가요? 꼰대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듣죠. 일단 표정이 굉장히 무표정합니다. 그리고 퉁명스러워요. 그리고 말수도 적고요. 상대방 얘기를 잘 안 듣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더 좋아해요. 저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이런 꼰대 이미지를 얻은데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족한 재력에서 온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족한 교양이나 지적 수준에서 온다고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를 감정 표현의 결여에서 찾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왜 이렇게 감정이 메말랐을까요? 제가 그럼 라떼는 말이야 한 번만 해볼게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말을 배우자마자 바로 가장 먼저 배운 교육이 남자는 죽을 때까지 딱 3번만 우는 거야. 남자 그렇게 말 많이 하면 안 돼. 남자 그렇게 가벼워서 어디다 쓰니? 뭐 보통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이 되잖아요. 그럼 역시 그렇죠. 감정이 좀 풍부하거나 감수성이 예민하면 친구들한테 놀림거리가 되기 딱 좋았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가죠. 제가 군대에서 가장 많이 혼난 일이 뭔지 아세요? 웃냐? 좋냐? 자기 감정을 참고 살아야 돼. 꾹꾹 이렇게 참고 사는 생활을 보면 남성들을 좀 대변해서 지금 과장해서 얘기해 보면 이렇게 감정이 메마른 것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들이 좀 음악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메마른 마음이나 딱딱하게 굳어버린 감정을 촉촉하게 적셔주기도 하고 부드럽게 주물러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와 함께 음악가와 음악에서 비롯한 감정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말로 인사말을 아시나요? 아마 영화, 특히 전쟁 영화를 통해서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할로, 구텐탁? 좀 굉장히 딱딱하죠? 근데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저희 독일인 교수님은 날씨 좋은 날이 되면 저한테 은근히 다가오셔서 좀 색다른 인사말을 건네셨습니다. 클라이네 슈파츠야감? 우리말로 하면 짧은 산책, 짧은 산보? 우리 날씨 좋은데 잠깐 산책 좀 할까?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럼 저는 정말요? 너무 좋아요. 또 같이 산책을 했죠. 저희가 이렇게 이따금씩 종종 같이 산책을 하니까 학교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궁금했어요. 특히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이제 중년의 나이를 훨씬 넘어서 노년으로 다가가는 교수님과 20대 후반의 젊은 한국 학생이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어떤 친구들은 아니 무슨 남자들 이렇게 수다가 많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기도 했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교수님과 제자가 같이 산책을 한다고 하면 좀 학업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저의 장래에 관한 이야기, 앞으로 진로에 관한 상담을 해줬을 거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같이 주변을 산책하면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저희 학교 뒤에는 슈바르츠왈드, 숲이 너무 울창해서 안에 들어가면 환한 대낮에도 빛이 안 보인다고 해서 흑림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아주 울창한 숲을 뒷 배경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슈바르츠왈드 산을 보면서 숲을 보면서 저기 오른쪽 뒤에 있는 저쪽들 나무 보여? 지난주랑 색깔이 정말 다르지 않아? 저런 걸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니?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까지 저 판타스틱한 색깔을 독일말로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어. 보통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는 바람의 냄새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학교 옆으로 흐르는 조그마한 시냇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땅에서 올라오는 흙냄새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고요. 가만히 앉아서 어떤 땐 깊은 쉼 호흡을 하면서 그저 남자들만의 센티멘탈을 즐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 독일 유학 시절 동안 저한테 아마 가장 소중한 경험이자 가장 중요한 수업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주 다행히 자연을 사랑하시고 산책을 즐기면서 사색을 즐기시는 교수님 덕분에 저도 자연스럽게 산책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요. 바람의 냄새를 느낄 줄 알고 구분할 수 있는 남자로 변했습니다. 산책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바로 떠오르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산책을 사랑했던 베토벤의 이야기입니다.
30살 무렵이 되자 베토벤은 의사로부터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베토벤의 귓병에 관한 이야기였죠. 베토벤의 청력은 점점 나빠져서 자칫하면 앞으로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됐다는 끔찍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을 듣자마자 베토벤은 당장 짐을 싸서 이 복잡한 도심을 떠나 위인 근교의 하일리겐슈타트라는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베토벤의 하루의 일과는 이랬습니다. 오후까지는요 계속 작곡에 몰두했고요. 잠시 점심을 먹은 뒤부턴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베토벤은 하루도 빼지 않고 오후 2시부터 산책을 했습니다.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우산이나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매일 그렇게 숲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기라도 하면 안주머니에서 오선지 노트를 꺼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노트에 메모하곤 했었습니다. 음악가가 청력을 잃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작곡을 업으로 하는 베토벤에겐 사형 선고와도 다름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절망의 끝에 있었던 시기에 베토벤은 죽고 싶다는 이야기 대신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산책을 통한 자연에서 다시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 들으신 작품은 베토벤 교향곡 제6번 전원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중에 제1악장 시골에 도착했을 때의 유쾌한 기분을 나타냅니다. 어떠셨나요? 베토벤의 다른 곡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일 겁니다. 자유를 향한 굳은 의지나 초월적인 인간의 모습보단 오히려 따뜻하고 어머니 품처럼 포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아름다운 마음과 동심이 깨어나는 걸 음악에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베토벤은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작품은 전원에 대한 묘사나 회상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내 감정의 표현이라고요. 이 전환교향곡의 위대함은 베토벤이 눈과 귀로 들었던 전원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자연에서 산책을 통해 자연한테 받았던 감정에 풍부했던 감정들, 그리고 귀로는 이제 점점 들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귀 말고도 더 또렷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얻게 해준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동시에 녹여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지휘자님께서는 주변 지인들에게 산책 가자라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종종 아주 자주 잘 써먹고 있습니다. 보통 일정이 있어서 도착하게 되면 한 20-30분 정도는 먼저 도착하는 편인데 네. 커피숍에 도착해 있으면 이제 3, 4, 5호 사람들이 하나둘씩 만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독일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잠깐 한 5분만 산책할까요? 이렇게 아주 잘 써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처음 만나는 자리의 인사말은 무슨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에 나오셨어요? 어느 동네에 사시죠? 직장은 어디 다니세요? 이런 좀 진부한 질문 대신 우리 잠깐 산책할까? 라든가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웃에게 우리 같이 동네 한 바퀴 산책할까요?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좀 마음을 활짝 열어서 친절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네본다면 아마 충분히 상대방과 감정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상대방의 감정을 살필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독일 유학 시절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보통 음대 수업은요, 특히 전공 수업은 1대1 레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국과 독일의 수업 방식은 전혀 달라요. 저 역시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도제식 교육을 받고 자란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무언가를 지시하시면 저는 잔뜩 긴장해서 열심히 따라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오케이 사인하면 저도 만족했어요. 아주 공손하고 훌륭한 학생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공손한 태도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언젠간 저도
어엿한 성악가가 될 거라는 꿈을 꾸면서 말이죠. 근데 독일의 교육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무언가 노래를 하면 선생님께서는 제 노래를 유심히 들으시고 호기심으로 물어오세요. 아까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부르는 거지? 무슨 이유라도 있어?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시 선생님께서 말씀을 이어받아서 진지하게 대화해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정말 괜찮은 교육 방식이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막상 당하는 입장에선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닙니다. 두세 마디의 말도 아니고 1시간 동안 약 한 30분 동안을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30분 동안 끊임없이 질문을 만들어내고 제 감정과 상태를 표현한다는 게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의 상태들이나 제가 하고 있는 예술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만약에 한국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그 감정 표현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 저를 알아차리신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바보 같은 질문은 하나도 없어. 조금 바보 같은 대답은 있을 수 있지만 난 네가 나한테 예의를 갖춰서 공손하게 대해주는 건 좋지만 이렇게 안전거리를 두는 건 원치 않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빵 하고 때려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느끼는 건 제가 그때 학생이었기에 다행이었고 그런 경험을 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저한테 그런 느낌이나 깨달음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은 선생님이 돼서 아주 근엄한 태도로 저한테 곤란한 질문을 못하게 제가 곤란한 답변을 피해갈 수 있도록 제자한테 계속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냈었겠죠.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작곡가는 모범생과는 전혀 거리가 먼 말 안 듣는 학생, 프랑스 인상주의의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입니다. 드뷔시는 피아노에 굉장히 재능이 많은 소년이었어요. 평생 어렸을 때 피아노를 일찍 접해본 것도 아니었는데 8살에 우연히 접한 피아노를 겨우 단 1년만 레슨받고 프랑스 음악의 본진인 파리 음악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것도 까르멘을 작곡한 비제 같은 위대한 작곡가를 길러낸 위대한 스승 마리 몽테르에게 사사받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겨우 입학한 지 1년 만엔 그 어려운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피아노 수준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피아노에 대한 이렇게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드뷔시는 그렇게 피아노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모차르트나 하이든의 곡을 숙제로 내어주면 자기 마음대로 현악사 중주로 편곡해서 피아노를 친다거나 연주곡, 연습곡에 뜬금없이 앞에 프렐류드, 전주곡을 갖다 붙여서 작곡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토시 하나 틀려서는 안 되는 바흐의 바로크 음악도 낭만주의 음악풍으로 자기의 감정을 잔뜩 실어서 연주하곤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피아노과 전공생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짓만 골라서 했던 거죠. 드뷔시는 이전에 수업에서 배웠던 화성학의 조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어디서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요상하고 괴랄할 화성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전개시키고 계속 쌓아가고 붙여나갑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드뷔시 인상주의 음악의 작품은 자기의 색깔을 점점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드뷔시가 그냥 공손하기만 한 학생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선생님이 시키시는 대로 꼬박꼬박 우직하게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다면요. 그리고 만약에 드뷔시가 자기 클래스에서 항상 1등만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드뷔시는 지금 아마 피아니스트로서 저희가 기억하고 있게 되거나 이렇게 아름다운 주옥 같은 작품들을 들을 수 없지 않았을까요? 혹시 슈베르트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어쩐지 음악을 들으면 좀 기분도 좋아지고 좀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슈베르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자신의 음악과 좀 비슷한 삶을 살았나요? 어땠나요? 아마 음악 역사상, 음악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궁핍하고 가장 불쌍한 가여운 삶을 산 작곡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슈베르트는 살아생전에 이름을 알린 작곡가가 아니었어요. 아주 짧은 생을 살다 갔는데 겨우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31살을 사는 동안 슈베르트는 늘 배고팠어요. 평생 번듯한 직장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나마 단 한 번 가졌던 일자리가 자기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초등학교의 교사, 그것도 음악 보조 교사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궁핍한 삶을 살았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 첫 인사가 항상 나 배고파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림에서 보는 슈베르트는 좀 예술가처럼 잘생겼죠. 이렇게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고 옷도 꽤 멋진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슈베르트는 옷도 안 빨아입을 정도로 아주 행색이 나빴다고 그래요. 그리고 키는 겨우 152cm. 게다가 몸은 굉장히 뚱뚱한 뚱보였습니다. 이런 생활고와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젊은 나이에 몸도 굉장히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배고픔과 외로움에 지쳐 쓰러져 잠이 들 때에도 내일 아침 깨어나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슈베르트는 이렇게 위대한 작곡가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피아노 한 번 가져본 적이 없었죠. 지금도 슈베르트의 많은 작품들을 보면 피아노로 연주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곡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아마 슈베르트가 기타로 작곡해서 그렇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랬던 거죠. 기타로 작곡을 하고 머릿속으로는 피아노의 사운드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작곡해낸 곡이 무려 1000여 곡을 작곡했습니다. 31살에 죽었으니까 약 13년, 14년 정도 작곡했다고 계산을 해보면 1년에 약 80곡 정도를 작곡한 셈이죠. 그렇게 따지면 3, 4일에 한 곡은 작곡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년이 되어서는 어느 정도 인기가 점점 알려져서 이제 돈도 조금씩 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밀렸던 빚도 좀 갚고 이제 마침내 드디어 피아노를 장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세상을 떠납니다. 겨울나그네는 24개의 아름다운 가곡으로 이루어진 연가곡집입니다. 연가곡집은 무슨 이야기냐면 음악 안에 들어있는 음악적 내용이나 줄거리, 텍스트의 내용이 개연성과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간다는 뜻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줄거리가 이어진다는 이야기죠. 이방인으로 와서 이방인으로 떠나간다는 가사로 시작하는 겨울나그네는 상당히 비극적인 정조로 가득한 노래입니다. 사랑의 상처와 시련으로 이제 원치 않는 여행길을 떠나야 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좀 있다가 봄이 되면 가도 되고 아니면 당장 내일 하루라도 더 잠을 자고 기다려서 내일 아침에 떠나도 될 것을 굳이 깜깜한 밤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도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야생 동물의 발자국을 보고 말이죠.
달빛에 의지하면서요. Fremd bin ich eingezogen, fremd zieh ich wieder aus. Der Mai war mir gewogen mit manchem Blumenstrauß. Das Mädchen sprach voll Liebe, die Mutter gar voll Das Mädchen sprach voll Liebe, die Mutter gar voll 자, 남성분들 괴롭거나 외로우실 때 어떻게 하시죠? 혹시 나는 괜찮아 하고 더 센 척하지는 않으시나요? 아니면 애써 나오는 음료를 먹으면서 속으로 혼자 울면서 아파하지는 않으시나요? 저는 그런 분들께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들으면서 같이 울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는 단순히 쓸쓸한 미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아픔과 절망과 슬픔을 치유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슬픈 선율은 몸을 굽이굽이 휘돌아서요, 저희 가슴속에 있던 절망이나 아픔을 덜어내주고 씻어주기도 합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보다 들판에 핀 들꽃이, 그리고 아름답게 끝나는 러브스토리보다 시련의 아픔의 이야기에 더 눈길이 가는 건 저렇게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 발견한 순수함은 치유의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울하고 슬플 때, 고독하다고 느낄 때 밝아지려면 밝아지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슬픔은 옥죄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치유하는 클래식을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들려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곡들을 한두 곡 정도 마음에 갖고 계신다면 아픔과 슬픔과 절망의 순간 때마다 굳이 밖에서 술을 마시거나 괴로워하시지 않더라도 음악과 함께 충분히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